네, 이번에 새로 예결위에 부임된 이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집합 제한 업종에는 포함이 돼서 규제는 받았는데 매출은 감소하지 않은 업체들, 매출 미감소 업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대략 한 10만 개 안팎의 업체들이라고 얘기하면 맞을 텐데요. 이게 이번에 정부에서 이분들을 좀 제외한 배경을 짐작해 보면 이번 추경의 이제 핵심적인 취지가 정부의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아마 이분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당하긴 했지만 매출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없거나 또는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분들 제외하는 게 나름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미용실처럼 원래도 통상 한 9시 정도 전까지 이렇게 문을 닫던 업체들은 큰 피해가 없다고도 볼 수도 있고 또 홀손님, 배달 손님 이렇게 같이 받던 식당에서 홀손님은 줄었는데 밤에 배달 손님이 늘었다 이렇게 해서 매출이 유지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피해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던 게 사실인데 제가 저희 지역에서 소상공인 분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면서 이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보니까 매출은 감소하진 않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업시간 단축된 이후에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버티려고 수익 감소를 무릅쓰고 박리담회를 하는 업체들도 있고 또 배달 위주로 영업 전략을 바꾸면서 배달 매출은 늘었는데 배달 대행비, 배달앱 수수료, 포장 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증가해서 수익은 오히려 줄어든 경우 또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이제 거의 일정한데 그 돈을 집에 가져가려고 한다면 이제 잠을 줄이면서 기존보다 더 많은 노동을 투입하면서 이제 매출을 겨우겨우 유지해온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매출이 하락한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걸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보고자 생계비를 조달해보고자 아등바등 노력한 분들한테 매출이 안 줄었으니까 피해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100만 원 남짓의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클 거라고 짐작이 되고요. 더구나 이제 이분들이 3차 때까지는 영업 제한 업종이라는 이유로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았던 분들인데 지금 이제 반응이 이런 온도입니다. 안 쉬고 일했는데 억울하다. 폭탄 세일로 버텼는데 안 준다니. 살아보려고 배달 뛰어들었는데 수수료 떼고 나니까 이익은 더 줄었다. 그냥 편하게 쉴 걸 그랬다. 이제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물론 10만 개 업체 중에서는 피해가 정말 없거나 적었던 업체도 있겠죠. 근데 10만 업체들 중에서 분명히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업체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한테 기존과 같이 이제 100만 원씩 드리게 되면 예산이 한 1,0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1,000억 원이 아주 큰 돈이기는 한데요. 전체 이번 버팀목 자금 플러스 예산 중에서 계산해 보면 한 1.5% 정도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 배정이 불가능할, 추가 배정 못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 산자중기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증액 의결을 했는데 집합 제한 업종 중에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이런 업체들에게도 100만 원씩 이번에 좀 지원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정부에서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의견이 어떠신가요? 예, 의원님 이 재정 지원하면서요, 기초생보자 지원이라든가 다른 예산 지원도 항상 마지널한 선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100만 원까지 그러면은 99만 원은 안 되고 101만 원은 되고 해서 항상 그 문제는 있고요. 오히려 소상공인 내에 지금 저희가 매출이 증가하신 분들은 제외했지만 소상공인 아닌 분들은 아까 농민들처럼 왜 소상공인만 주고 우리는 안 주냐는 것처럼 그런 논쟁은 저는 언제나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저희가 합리적으로 보건대 소상공인 중에서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영업해왔던 업종은 대박이 났습니다. 오히려 매출액이 2배, 3배 뛴 데도 있고요.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어차피 8시 반 내지 9시에 영업을 종료하는데
9시 이후에 영업을 제한했을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서 또 그래서 매출이 늘어났는데 제한업종이라면서 매출이 늘어났는데도 주는 것이 국민적 합의에 맞을까 해서 지난 저희가 2차 재난지원금부터 그렇게 해왔는데요. 이번에 특히 그거를 풀어주는 것이 저는 뭐 합리적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매출도 의원님이 얘기하신 분들은 아마 마지날하게 작년도보다 마지날하게 매출이 늘었는데 못 받는 억울한 분들이고 저 뭐 매출이 1.5배, 2배 뛴 분들도 있고 한데 매출이 는 분도 모두 준다 이런 것도 저는 뭐 맞지가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돈 뭐 1,000억, 2,000억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뭐 저희가도 무슨 좀 방안이 없는가 한번 뭐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우리 경영위기 업종 한 것처럼 매출이 거기에 마지날에 걸려서 뭘 또 기준을 만들면 거기에 또 걸리는 분들이 또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묘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저희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매출 감소만 가지고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아마 공감하실 거고요. 또 이 영업 제한을 받았던 업체들입니다. 3차 때까지는 이분들에게 계속 지급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 4차에서 제외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중기부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역의 소상공인분들 만나면서 가장 많이 요즘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소진공 직접 대출 좀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정부가 이제 1차 추경하면서 소상공인 이 융자 지원 사업을 2조 2천억 원 증액하고 직접 대출했는데 뭐 대출 물량이 뭐 2달도 안 돼서 엄청 빠르게 동이 났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소상공인들은 여러 이유 때문에 소진공 직접 대출을 선호하는데 이걸 이제 받지 못해서 지금 시중은행 대출 창구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이번에 추경에 소상공인 융자 직접 대출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추경을 포함한 지난해 이제 전체 예산에 소상공인 융자 예산이 4조 5천억 원 정도인데 올해 본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그거보다 한 8,500억 원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리대출, 시중은행 대출이 아니라 직접 대출 예산도 이렇게 비교하면 1,500억 원 가량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산자중기위 예결소위 때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 직접대출 예산이 포함돼야 된다고 이제 열심히 중기부 차관님을 설득을 했는데 중기부는 현재 본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의 집행률이 12%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유를 이제 주로 해서 예산 증액을 동의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좀 더 말씀드려 보면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융자 사업이 두 종류입니다. 직접 대출이 있고요. 은행을 통한 대리 대출이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70% 정도가 이제 대리 대출, 직접 대출 한 30%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중은행으로 대출을 많이 유도하시면서 이제 금리 차이를 보전해주는 노력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니 일단 대출 기간과 저금리 적용 기간이 많이 다릅니다. 시중은행이 한 3년, 소진공은 거치기한 포함 5년 이렇게 해서 다르고요. 무엇보다 시중은행으로 가게 되면 보증기간에 연 1% 보증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원받아서 조금 낮춘다고 하더라도 연 1%가 추가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상공인만 이 보증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소진공도 이 취급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6년 동안 이걸로 은행에 납부하는 돈만 한 2천억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급히 가계 월세나 알바 월급이 이제 나갈 돈이 필요한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작은 단위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직접 대출을 받는데 이 직접 대출이 대리 대출에 비해서 훨씬 간이하고 빠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무엇보다도 다른 이유보다도 중저등급 신용자가 되신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시중은행에서 대출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시중은행은 63%가 1등급, 2등급 고신용자입니다. 소진공은 3, 4등급 신용자도 절반이 넘고 5, 6등급, 7, 8등급까지도 이제 일정한 요건 하에 지금 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한계 상황에 몰려서 신용 등급 하락하고 있고 지금 급전이 필요한 이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이 길이 너무 좁아지게 되면 자칫하면 제2금융권이나 사채를 사용하면서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오른쪽 표를 보시더라도 지난해 중저신용등급의 직접대출 비중이 이제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직접대출의 규모가 더 커져서 이분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이제 근거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당연히 정부에서는 은행에 대리대출하는 경우에는 이제 금융기관이 부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손실을 좀 관리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반면에 직접대출은 재정으로 그 채무불이행 손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다는 것은 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대출의 경우에 취급수수료로 인한 기금 지출도 뭐 적지 않은 데다가 이 규모가 직접 대출을 했을 때의 취급 리스크로 인한 손실 규모하고 많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진공이 사후 관리 철저히 하고 또 이 취급 수수료로 인한 기금 지출을 잘 활용하면 저는 직접 대출보다 확대할 수 있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기부 장관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네, 우리 이소영 의원님이 아주 치밀하게 다 분석을 해서 뭐 거의 답까지 다 해주신 수준으로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좀 딸리는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직접 대출을 하게 되면 그 직접 대출을 이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인원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직접 대출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 취지는 다 동의를 하고요. 현재 집합 금지 업종으로 있던 분들한테 대해서는 임차료 명분으로 대출을 지금 이제 1조 금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대리 대출로 되어 있던 1.3조 원을 지금 현재 직접 대출로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당초 예산으로 비교하면은 올해도 이제 예산이 늘었습니다. 중간에 작년에는 이제 추경이 많이 있어서 당초 예산과 최종 예산을 비교하면 조금 준 것처럼 보이지만 당초 예산으로 비교하면 늘었습니다. 올해에도 만약에 이제 직접 대출의 필요성이 더 이제 요구가 되면 이제 직접 대출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직접 대출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도 좀 하고 또 직원들이나 또 기금이 운영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산자중기 예산 소위에서 지금 소진공에서 이 대출 심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인건비 55억 원을 증액했고 또 부대적인 인프라 비용도 이제 48억 원 증액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프라와 인력이 확충되면 대출 규모 자체를 늘리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총리님께 슬라이드 없이 그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고민이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했는데 사실 그게 엄청나게 야심차고 도전적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그런 목표를 수립한 이후에 실제로 이제 여러 부문에서 과감한 정책적 의사결정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탄 발전소를 완전히 종결한다거나 뭐 신규 발전소를 폐지한다거나 또는 내연기관차의 판매 금지 시점을 정한다거나. 근데 우리는 아직 좀 그런 논의가 시작도 되고 있지 않아. 예, 우리 이소영 의원님이 넷제로에 관심이 참 많으시죠. 그리고 또 좋은 제안도 해주신 것을 저는 잘 기억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그 이전에 우려가 많았죠.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대세는 이제 넷제로로 가는 것.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10년이 늦긴 하지만 2060년까지 넷제로를 하겠다고 하니까 참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큰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국내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 등 산업 쪽에서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이 호응하고 공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국제적으로도 그 미국이 사실은 좀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바이든 정부가 신속하게 파리 협약에 복귀하는 등 이 환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 다음에 탄소 국경세라든지 RE100이라든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국내에서 그 주로 경영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우리는 수출에 의존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국제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마인드 자체가, 그리고 해외 움직임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그냥 옛날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사고와 영업 방식과 기업 경영하는 것들이 이제 진보되어 있어서 세상의 변화를 잘 감지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이 저는 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탄소중립위원회를 원래는 7월 달부터 출범을 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앞당기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법정보다도 더 일찍 출범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정부가 선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쇠가 달았을 때, 달아올랐을 때 두드려야지. 이 타이밍을 우리가 늦추고 지금 이 국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천추의 한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아주 신속하게 거기에 대응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또 물론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뭐 우리가 선택을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필수이기 때문에 그 길을 잘 하는 것만이 해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시 중국 출신의 존경하는 윤영찬 의원께서 오전 마지막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성남